김희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광문회와 3.1운동에 관해서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네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선생님은 25분 동안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은 3.1운동과 조선광문회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오영섭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세대에 있는 오영섭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허여진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일일이 설명하는 건 오늘 시간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식으로 해서 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잘한 논문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문을 썼는데 조선광문의 연구라는 논문을 200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한 2, 3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그게 조선광문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처음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문 학술 논문이 더 이상 조선광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제 논문이 썩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유일한 논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게도 많은 논문을 쓴 가운데 그 논문들 가운데서 이 조선광문에 관한 논문이 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그런 논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선광문이라는 논문을 쓸 때는 이 광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단체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광문이라는 논문을 쓰고 나서 이런저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연관 사실이나 그 주변 사실 이런 걸 계속 봐 나가면서 또 그리고 제가 192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사나 민족운동사 이런 거 분야의 연구를 이제 나름대로 하면서 보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광문이가 참 참으로 중요한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1910년대 한국 역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단체라고 봐도 이게 무방하지 않겠구나. 심지어는 이제 좀 과하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광문에는 중요한 단체였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 그런 단체였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광문이라는 단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고전을 간행하고 편집하고 고전을 편집해서 간행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자잘한 고전 소설들을 갖다가 쉬운 우리말로 또 올바른 어법으로 수정해가지고 규율해가지고 대중용 서책을 내는 그런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광문이가 우리의 고전 가운데 많은 그 책들의 출간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약 120여 종이나 출간을 기획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현재 출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20여 종의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광문이가 우리가 오늘날 실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분야의 서책들을 이미 출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은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정약용 서거 100주년 기념해서 이제 국학운동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부터 실학운동이 부흥이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조선관문의가 적어도 20여 년 전에 그 실학관계 서적을 출판을 해서 그걸 대량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실학을 정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관문의가 우리의 국학 고전관계 서책을 펴내는 그 분야는 오로지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개혁적인 측면을 좀 더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각관계 고전 서적의 관행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의 그 사전 편찬 말씀이 간략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래 뭐 영화도 보니까 말모 이런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가서 보니까 그 영화 자체는 그 말모의 사전 편찬과 마치 의학 추정이 연관된 것처럼 그런 그 분위기를 은연중에 비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영화가 좀 그 점에서 고증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하여튼 조선관문의 인사들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분들이 국어사전을 이제 편찬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결은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조선어 자전을 거쳐서 이제 20년대 중반 이후에 또 이제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상,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적인 사정, 그 전문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완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찍이 1910년대에 한국어 사전을 최초로 만들려고 여기 시도했던 것, 이것은 뭐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놀라운 그 위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광문위에서 뭐 기타 뭐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그 판소리 계열의 그 고전 소설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간행을 해서 우리 한글의 그 순화와 한글의 보급 운동에 굉장히 기여한 것, 이것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910년대 현실적으로 일본어가 한국에 침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말의 그 쓰임 용례를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선관문의가 한 여러 활동 가운데서 그 고전 소설 간행 활동이 가장 그 성과가 큰 그런 활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조선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고전을 편찬 간행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고전 소설을 간행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른바 국학연구단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관문이라는 것은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별도의 다른 하나의 기능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관문의를 운영했던 그 인물들이나 거기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그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수적인 효과가 한국의 민족운동사, 특히 오늘 이제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는 이 3.1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서울 상황에서 이 일제가 한국을 갖다가 무단 통치를 시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체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그 자유를 금하고를 하고 말이죠. 한국인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도 제한을 두고 말이죠. 이런 엄혹한 그 식민 통치 체제 하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집단적인 공개적인 장소가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장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YMC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교단 이외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군 선생도 신자전 편찬을 주관했을 정도로 한문에 대단히 능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임규라는 분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문법만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 이제 일본어 통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일본어 못지않게 우리 그 고전 한문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한시를 보니까 제가 해석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신도하더라고요. 그런 인물들이 조선관문에 잔뜩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향의 지식인들이 조선가문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교 클럽을 자기들끼리 이제 만들어 나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가문의 기능 가운데 본질적인 고전 관련, 사전 관련 그런 기능 외에 이제 부차적인 기능으로서 민족운동의 이른바 사랑방 내지 양산박의 기능을 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조선가문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가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많이 이제 몰려들 수 있는 이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가문회가 신문관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신문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출판사죠. 그런데 이 신문관에서 출간되는 많은 책의 그 편집을 갖다가 조선가문회에서 하다 보니까 신문관과 조선가문회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이런 그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신문관 운영은 동시에 조선가문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그런데 이 신문관이 일본에서 나오는 실용서적을 갖다가 많이 출판을 하려고 이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나오는 신서적이나 신문을 갖다가 대량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오사카에서 나오는 뭐 대판 메일이나 대판 조일 같은 이런 신문을 이제 조선가문에서 이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세계 지식을 파악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조선가문에 와가지고 일본 신문을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공포가 돼 있고 그 내용이 어떠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의 지식인들이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판 그 조일에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조선가문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대의 진운이나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담론을 하는 이런 그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3.1운동이 조선가문에서 모의가 되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가문의 자체는 고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 단체 자체가 민족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었지만 그 단체가 부수적인 효과로서 독립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한 거, 이것이 이제 잊을 수 없는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조선가문 인사들이 대거 이제 몰려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15년 봄에 결성된 조선 산직 장려계라는 건데, 원래 조선 산직 장려계는 그 시기 경성 고등 보통학교 산하에 있는 임시 교원 양성소, 보통 그냥 경성 교원 양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교원 양성소에서 있는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그 집단적으로 민족적인,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물산을 이제 사용해서 민족적인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이제 운동을 벌여 나갔는데, 이 학생들만의 운동으로는 그 운동이 전국화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 시기 최고의 사회 명망가들에게 이제 단체 결성을 이제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성전문에 이제 범별학 교수로 있는 남영우라는 분이 최남선 선생과 둘이 연계가 돼가지고 두 분이 이제 조선 산직 장려계 지도부를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산직 장려계 지도부에는 최남선을 비롯한 조선 방문 인사들 대거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중앙학교 인사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그 시기 또 뭐 중앙학교에서 교사를 지내고 있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조선 산직 장려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 조선 광문회 최남선을 비롯한 그 주변분들하고 중앙학교의 김성수를 비롯한 이 주변분들이 조선 산직 장려계에 지도부로 이렇게 들어갔냐면은, 이 양자의 세력이 그 전부터 유대 관계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초원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뭔가 향후의 장신의 진로를 이제 모색을 할 때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이제 과정 속에서 조선강문에 들어가가지고 최남선이나 유군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이후의 진로를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때 유군 선생이 교육 사업을 먼저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고, 최남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수가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학교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강문의 세력하고 이 중앙학교 세력은 상호간에 중앙학교가 개교될 때부터 양자 간에 긴밀한 이제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양자 간의 긴밀한 관계는 다음 단계로 3.1운동의 모의 단계에서 그대로 이제 인연이 이어지는 이런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학교 그 사태 기숙사에서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 이 세 분이 기숙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이 최남성까지 이제 아울러 가지고 네 사람이 그때 이제 김성수는 빠지긴 하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거죠. 인천수생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천도교계 최린 네 분이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3.1운동의 그 모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활동을 할 때 그때 역시 중앙학교 세력과 광문의 세력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결합돼서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3.1운동이 이제 과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 조선 산직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문의 세력과 이 중앙학교 세력이 연대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전국적인 일종의 실력 양성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큰 그 사건인 거죠. 그 시기 전국화된 독립운동 단체는 1910년대에 없다시피 했습니다. 단 이 실력 양성 운동 단체와는 반대 계열의 단체들은 존재했는데 이 계몽운동을 잇는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의 단체들은 1910년대 전국화를 도모하는 이런 단체는 없었어요. 근데 이 조선 산직 장려계가 광문의 중앙학교 세력의 주도하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이것이 이제 상당히 특이할 만한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조선 산직 장려계에 속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3.1운동이 이제 주동되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1운동과 관련해서 간략히 이제 한두 마디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1운동의 그 모의 단계에서 광문회 인사들은 참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광문회는 이제 이 고전 간행 사전 편찬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직접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3.1운동 발발 단계에서 조선 광문회가 단체로서 주도적으로 3.1운동에 가담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선 광문이라는 단체는 그 안에 주축 세력이 다 대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종교를 벗어난 그런 인물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조선 광문에 몸담고 있었던 1910년대를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대종교에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그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이 이 천도교와 기독교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불교계가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들어붙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 만세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선 광문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제 이 대종교 세력의 본산이 이제 이미 백두산 너머에 이제 그 본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종교 중심으로 해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광문 인사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3.1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1운동에는 조선 광문 인사들 가운데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형태를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역시 최남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최남선 선생의 부탁을 받고서 참여했던 임규 선생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남선이 만든 집필한 청원서들을 들고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정부와 일본 의회에 이제 청원서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셔가지고 국내에 이제 압송되어가지고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던 그런 그 인물이죠. 이런 그 인연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분들이 이제 3.1운동에 가담했고 조선 광문회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제 3.1운동에 가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3.1운동에 가담한 걸 이렇게 이제 훑어보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육당 최남선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 육당 최남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크게 그 논란은 두 가지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3.1운동의 발전 단계에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그 영예로운 그 민족의 그 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독립선언서에는 이분이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거 굉장히 이제 약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남선의 그 이후의 인생의 그 귀납법적인 측면에서 환원해가지고 그 시점에 최남선을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남선은 반민족적인 성향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선언서에 자기가 그걸 선언서를 만들고도 거기다 사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남선이 3.1운동 모의 단계에서 아주 깊이 가담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이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부정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1928년도 10월 달에 이른바 그 신민사의 온상이라고 하는 전사 편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제 인물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남선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이제 빚어지는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최남선이 3.1운동 모의 단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가급적 서술을 안 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평화에서 그냥 적당히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역사 소설에 있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공약삼장을 한용운 선생이 만들어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특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불교계 돈 받아 먹으면서 논문을 쓰는 일부 학자들이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저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공약삼장을 최남선이 지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너무나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이 다 여러 번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최남선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갖다가 이제 1910년대 최남선의 여러 가지 활동에까지도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1운동 모의 단계에서 육당이 했었던 긍정적이면서 아주 두드러진 그런 역할도 오늘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기 이제 육당의 이제 3.1운동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뭐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강문회를 자기 아버지가 내려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형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조선강문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민족운동자들이 몰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국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갖다가 펼쳐준 거, 이것이 최남선의 눈에 안 보이는 큰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장에서 이제 이미 1918년 봄 여름경에 뭔가 한국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제 만들어준 것, 깔아준 것, 이것이 이제 육당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3.1운동이 이제 처음에 이 일본 유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왔던 송계백이라는 분이 이 처음에 자기 그 와세다 대학 선배인 현상윤을 만나가지고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만성운동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서의 초고본을 갖다가 현상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던 거죠. 그 상의를 받고 이제 현상윤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중앙학교 그룹과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薛린 선생과 천도교 인물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모의 단계를 갖다가 확장을 하는 거죠. 중학교에서 시작된 모의가 그 다음 단계는 최남선의 조선강문 인사들하고 공유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천도교 인사들과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 처음에는
이 중앙학교 인사들과 천도교 인사들만 연대해가지고 이제 3.1운동을 모색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전국화된 사건으로는 이제 번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을 이 기독교계까지도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이 모의 단계에 가담했던 인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때 가장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6당이죠. 6당이 남강 이승문 선생하고 친분이 이제 깊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을 이용해서 기독교 세력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기독교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해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3.1운동 자체를 이제 전국화된 운동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이제 구상이 이루어졌고 그 구상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6당생이 가장 적극적인 이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6당이 3.1운동 모의 발발 단계에서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8 독립선언에 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28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인쇄했는가 이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계백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최남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현상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선언서를 갖다가 인쇄해야 되는데 국한문 화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를 좀 구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현상윤이 이제 최남선한테 말했고 최남선이 그래서 신문관에 있는 화자를 갖다가 송계백한테 주었던 겁니다. 송계백이 그 화자를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28 독립선언은 신문관 화자로 이제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신문관이나 이제 조선강문회가 28 독립선언이 이제 선언서가 나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 이 지금 오늘 발표 책자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선강문회 이제 소개 책자에 독립선언서가 실려 있는데 이 독립선언서는 이른바 보성사에서 인쇄가 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보성사에서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신문관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 과정에서 널리 뿌려진 것은 보성사판이고 신문관판은 널리 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관에서도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어요. 그 판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문구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성사판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오류나 보성사판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선조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선이 아니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자잘한 오류도 신문관판에는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관판에는 좀 더 현실적인 한글 맞춤법에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이 선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어색한 한문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신문관판에는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판이 독립선언서 자체만으로 본다면 보성사판으로 보다는 좀 더 세련된 그런 선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태화원에서 낭독이 되고 파고다와 공원에서 이제 낭독이 되고 서울 장안에 뿌려지고 전국 각지에 이제 배포가 된 선언서는 보성사판 오늘날 이 선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관판 선언서를 인쇄하는 가운데 그때 가장 기여를 한 분이 최성훈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최성훈 한 분이 상당히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단순한 인쇄공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인쇄 교육을 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상당히 내역적인 성향이 강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문관이 1907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서 인쇄공을 했는데 이분이 신문관에서 나온 모든 책에 이제 교육 교정까지 다 봤던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한시를 이렇게 지은 걸 보니까 아주 능숙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단연간 한학을 수련하지 않으면 그런 한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한문 실력이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전통적인 한문을 상당히 이수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시송을 한 분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문에 대한 교정보다 우리 국한문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920년대 후반에 이분은 중일부 교육부장까지 이제 지내고 뭐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1919년 당시에 독립운동 단체의 이 모금 그 전단지를 갖다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신문관에서 인쇄도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일제에게 이제 체포가 된 이력이 있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최성우라는 분이 6당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문관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흔적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조선강문의 이제 가담 인사들이 그 3.1운동에도 일정 부분 이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6당이 왜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하지 않느냐, 서명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현상윤 선생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6당 이상재, 정노식, 현상윤, 송진우 5분은 독립운동, 만세운동 이후에 다음 단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앉아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선언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현상윤 선생이 2번이나 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고가 상당히 리얼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이상재 선생의 경우에도 그게 딱 그의 행적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 얘기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송진우 선생도 그래요. 근데 송진우나 현상윤도 일제에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예심 단계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보니까 송진우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중앙학교를 맡고 있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사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난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인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현상윤의 경우에는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윤의 그런 부인에 대해서 최린이나 최남선은 현상윤을 감싸주면서 이제 현상윤을 보호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상윤 선생이 이 2.8운동 독립선언서 관련해서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윤이 깊이 취조를 받는다면 동경유 학생들이 고구마 줄기 캐 나오듯이 그냥 줄줄이 그냥 체포받을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현상윤이 최남선이 현상윤을 보호하니까 그 바로 뒤이어서 재판관의 신문을 받는 최진도 적극적으로 현상윤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상윤 자신도 현상윤 선언서에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현실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이제 물론 육당 선생은 내가 학자로서 정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집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서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상윤 선생의 기록을 본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분은 독립운동 2선에서 다음 단계 독립운동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6당의 행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이제 대변 내지는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깊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교수님이 그 조선 광문에 대해서는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 광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당의 손자인 최학주 선생이 얘기하기를 육당이 당시 광문회를 17만 원에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그 17만 원에 설립한 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00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당의 미망이었던 현영채 여사가 그 당시를 회고하기를 나는 그때 굉장한 수라도 생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은 15년 만에 광문회가 문을 닫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 교수님 자세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3일